김태수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또 콩나물국이야. 집에 먹을 게 왜 이렇게 없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양심 없는 소리 그만해요. 생활비도 안 주면서 왜 반찬 투정을 해요? 오늘은 병원도 가야 하고 오래 서 있기 힘들어요. 김정우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프다는 소리 좀 그만해. 당신은 맨날 아프다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서러웠던 건 제 고통이 늘 과장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어요.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저는 남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같이 살아요? 우리 헤어집시다. 말을 뱉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올해 72살,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박영자. 그 이름 석자를 제 입으로 다시 불러본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다 보니 나라는 이름이 그렇게 낯설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어요. 알람도 없이 몸이 먼저 알았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을 때 손끝이 저려도 가스불에 국이 끓는 소리가 들리면 묘하게 마음이 잡혔어요. 그게 제 아침이었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채울 때쯤이면 김태수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거우면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가벼우면 그나마 조용히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 발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늘 5가지 이상 올렸어요.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맞춰냈어요. 달걀 하나를 여러 방식으로 쪼개고 남은 두부를 부쳐내고 시든 파를 다듬어 된장에 넣었어요. 장을 보는 날이면 시장 귀퉁이에서 파는 반값 생선을 골라 집에 왔어요. 그게 제 살림이었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또 돈이야? 생활비를 달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면 저는 먼저 김태수 씨 표정을 살폈습니다. 인상이 찌푸려지면 다시 삼켰습니다. 잘못 꺼냈다가는 하루 종일 말이 없어지거나 며칠씩 냉랭한 공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참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김태수 씨 월급은 늘 김태수 씨 통장으로만 들어갔어요. 저는 쌀이 떨어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어야 했어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한숨이거나 눈썹이 올라가는 표정이거나 반찬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어차피 남기잖아라는 말이었어요. 돈을 받으면서도 제가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감각이 너무 오래 몸에 붙어 있어서 나중엔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더 바빴습니다. 위아래 눈치를 다 봐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20명 넘는 식구상을 혼자 차렸고 연 이틀 서 있다 보면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원비가 부족한 달에는 밤에 몰래 반찬 가게에 나가 설거지를 했어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밤 12시까지 그릇을 닦고 돌아오면 김태수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된장찌개는 왜 이렇게 짜? 당신은 간도 못 맞춰? 그 말은 4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진짜 요리를 못하는 건지 남편 입맛을 못 맞추는 건지 자책했습니다. 소금을 덜 넣어보고 더 넣어보고 간장 비율을 달리해보고
그래도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문제가 제 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이었어요. 제 69번째 생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파를 다듬는데 문득 제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름지고 거칠고 손마디가 굵어진 두 손. 저는 한동안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쌀을 씻고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 등을 밀고 아이들 빨래를 개고 명절 전날 밤을 새우고 반찬 가게 그릇을 닦고 그 모든 것이 이 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낯설었습니다. 제 손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오래 빌려 쓰다가 이제야 겨우 돌려받은 손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 씨가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김치찌개와 고등어 조림을 올렸어요. 반값으로 산 고등어를 정성껏 손질한 것이었어요. 구운 냄새가 괜찮았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저녁이었어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내가 개도 아니고 맨날 이런 반찬이 뭐야?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을 울렸습니다. 개. 그 단어가 제 귀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말들이 한꺼번에 목까지 밀려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감각이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생활비를 되게끔 줘야죠. 양심 없이 왜 맨날 반찬 투정이에요? 김태수 씨 얼굴이 굳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나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밤 김태수 씨가 제게 남긴 말은 달랑 6글자였어요. 싫으면 나가. 그 말이 방 안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 6글자를 되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웠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는 생각해봐도 돼.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싫으면 나가라는 말이 귀에 박힌 채로 며칠이 지났어요. 밥은 여전히 차려야 했습니다. 빨래도 돌려야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아니,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일을 까맣게 잊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말 없이, 소리 없이 각자의 그릇만 바라보며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김태수 씨가 전화를 하더니 저녁에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미리 말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날은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육볶음에 쓸 돼지고기를 샀어요. 계란말이도 하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2시간 넘게 부엌에 서 있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님상이라고 부르기엔 소박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찌개 국물 맛도 3번을 봤어요. 그릇도 깨끗하게 닦아서 냈어요. 상을 다 차려놓고 나서야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남자들이 서너 명 들어왔어요. 왁자지껄하게 웃으며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상을 들고 나갔어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냥 지나쳤어요. 그것도 늘 있던 일이었습니다. 술이 한숨배 돌고 나서였어요. 분위기가 풀리면서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 쪽에서 김태수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리를 못해. 그래도 참고 먹어.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천천히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무언가가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상관없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고 아무도 그 말을 주워 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다시 상을 치웠어요. 먹다 남긴 잡채를 덜어냈습니다. 김태수 씨가 공들여 만들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릇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수도꼭지는 계속 틀어져 있었습니다. 물이 싱크대 밖으로 넘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발등으로 물이 흘러내렸어요. 차가웠습니다. 요리를 못한다고 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 말이 그제야 가슴속으로 천천히 내려왔어요. 40년이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밥을 먹고 살아온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음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도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물을 잠갔어요. 앞치마를 걸었어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제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억울함이 이번엔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고추세우게 했어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 그 질문이 어둠 속에서 제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달랐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꺼낸 뒤로 저는 이상하게 말이 줄었어요. 김태수 씨가 밥상에 앉아도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반찬 투정을 해도 가슴이 덜쿵 내려앉았어요. 대신 묘하게 담담해졌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선명해져서 더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어요.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부엌에 서 있으면서도 자꾸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 답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김태수 씨가 나가고 나서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늘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꺾고 큰 길로 나오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옆으로 주민센터가 있었어요. 10년 넘게 그 앞을 지나쳤지만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발이 멈췄어요. 주민센터 유리문 옆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였어요. 무료 법률 상담 매주 화목 오전 10시부터 12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혼 재산분할상 속 상담 가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현수막을 바라봤어요. 장바구니 손잡이를 쥔 손이 땀이 났습니다. 이혼이라는 글자가 눈에 밟혔어요. 그 단어를 제 삶에 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글자 하나에 매달려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야지 생각했어요. 장을 봐야 했습니다. 저녁에 김태수 씨가 일찍 들어온다고 했어요. 두부찌개라도 끓여놔야 했습니다. 저는 발을 뗐어요. 2걸음쯤 걸었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수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밀어올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또 그냥 지나친다는 생각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장바구니를 왼손으로 고쳐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냉방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긴 의자에 제 또래 분들이 3명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저처럼 쉽게 오지 못하다가 겨우 들어온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무릎 위에 장바구니를 올려놓고 있었어요. 두부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찌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그 생각들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오늘만큼은 저를 위해 앉아있자고 했어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제 번호가 불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좁은 상담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40년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생활비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그 개소리를 해야 하나, 아니면 손님들 앞에서의 그 말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휴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쥐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생활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러자 그 다음 말들이 조금씩 따라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었어요. 명절 상 밤 설거지, 반값 생선, 수도꼭지 아래 넘치던 물. 저는 더듬더듬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끝까지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 가사노동도 기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평생 돈을 못 벌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 노동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월급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통장도 없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세게 울렸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어요. 다시 큰 길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두부를 사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찌개는 제가 먹고 싶은 간으로 끓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이었어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을 세기 시작했어요. 주민센터 상담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달력에 표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김태수 씨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세웠어요. 월요일이 지나면 내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번째 상담 날이 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밥상을 차리고 김태수 씨를 보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거울 앞에 잠깐 섰습니다. 특별히 차려입지는 않았어요. 늘 입던 연회색 가디건이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가 먼저 알아봤어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들 정리해 왔어요. 혼인 기간이 40년이 넘으셨죠? 네, 라고 했어요. 42년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종이를 꺼냈어요. 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짚어줬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남편 명의 통장 내역,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 목록. 저는 받아 적었어요. 손이 빠르지 않아서 변호사가 천천히 말해줬습니다. 직접 벌어서 보탠 적 있으세요? 있었어요. 시장 일용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설거지도 했어요.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됐는지는 기억이 흐릿했어요. 통장도 없었고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것만 적어 오셔도 됩니다. 증거가 없어도 진술이 됩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증거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일을 증명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 알아주길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말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구점에 들렀어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집에 와서 부엌 찬장 맨 위 칸에 숨겨뒀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칸에 손을 뻗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김태수 씨가 잠든 뒤에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뭘 써야 할지 잠깐 멍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해, 이사한 날, 아이들이 태어난 해,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한 해, 대출을 처음 갚은 해, 제가 처음 일용직 일을 나간 달, 하나씩 적을수록 손이 빨라졌어요. 40년이 그 노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쓰다 보니 기억이 살아났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를 제 일용직 돈으로 보탰던 겨울이 떠올랐어요. 첫째 아들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짧게 돈을 빌렸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그 돈을 갚으려고 몇 달을 반찬을 줄였어요. 김태수 씨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한동안 그걸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서럽지 않았어요. 대신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를 쥐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세 번째 상담이 끝날 무렵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준비가 되시면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그 결정을 하루 이틀에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두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저는 주민센터 로비를 한번 둘러봤어요. 게시판에는 복지 안내 종이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무료 건강검진, 문화강좌 안내. 저는 그것들을 찬찬히 읽었어요. 문화강좌 안내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르신 수채화 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진 속에는 할머니들이 붓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붓을 잡아본 게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한 장 뜯어서 가방 안에 넣었어요. 제 가방 안에 제가 원해서 넣은 종이가 있다는 것이 그날은 그렇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2달 동안 밤마다 조금씩 적었습니다. 40년이 그 작은 노트 안에 빼곡히 들어찼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노트를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해 줬습니다.
이혼 의사와 재산분할 청구.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봤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손끝으로 살짝 짚었어요. 우체국에 들어갔어요. 봉투가 접수됐어요. 손이 떨렸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김태수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적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저녁이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제 가슴속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거실에서 김태수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가스불을 줄였어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김태수 씨가 내용 증명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종이를 읽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김태수 씨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친 게 아닙니다. 이제 헤어집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제라도 제 인생 찾아야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다 내가 번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을 벌었어? 그 말이 나왔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안에서 차오르는 것을 눌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돈 벌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김태수 씨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밥상 차린 사람이 누군지, 시어머니 병원 데리고 다닌 사람이 누군지, 아이들 학원비 모자랄 때 밤에 나가 설거지한 사람이 누군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말이 나왔어요. 한 번 터지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목구멍 안에 쌓여 있던 것들이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김태수 씨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가스불을 다시 올렸습니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태수 씨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안방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변호사가 재산 조회를 하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태수 씨 명의로 된 집 말고도 작은 상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결혼하고 15년쯤 지났을 때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가의 존재를 몰랐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저는 기억했어요. 시어머니 병간호로 제가 가장 바빴던 때였습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살림이었어요. 그때 김태수 씨는 상가를 사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몰랐어요.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고 김태수 씨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상가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 분할 대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라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눈앞에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춰졌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나간 뒤로 집안이 달라졌어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김태수 씨는 말수가 줄었어요.
밥상 앞에 앉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반찬 투정도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숨막히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침묵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김태수 씨가 출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였어요. 목소리가 빠르고 높았습니다. 언니 나야. 오빠한테 다 들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전화기를 쥔 채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이 나이에 왜 그래요? 그냥 참고 사세요. 우리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요? 나이.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이 나이에, 우리 나이에, 나이가 참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했어. 언니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밥을 못 먹는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제가 차린 밥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밥을 못 먹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저를 흔들게 하려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저도 40년 동안 밥을 못 먹은 날이 있었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반찬을 못 산 날이요. 그땐 아무도 제 걱정을 안 해줬어요. 말이 나왔어요. 감정 없이 나왔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신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떡해요? 손주들 얼굴 봐서라도 참아요. 아이들은 제가 생각할게요. 짧게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 떠다녔어요. 저는 그것을 멍하니 봤습니다. 신우이 전화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김태수 씨 사촌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척 아주머니였어요.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가족인데 참고 살아야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매번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연락 왔어. 엄마가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3번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넘어가라는 말이었어요. 아들이 그 말을 보냈습니다. 넘어가라고 했어요. 제 아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덮었어요. 핸드폰을 찬장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서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셨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40년을 넘어가며 살았어요. 반찬 투정을 넘어가고 생활비 타박을 넘어가고 사람들 앞에 모욕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어요. 참는 것이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가는 동안 제가 넘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실처럼 가늘게 남아있던 것이 끊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었어요.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냥 툭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뒤가 가벼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아들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잘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보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내려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잠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희끗한 천장이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천장이 넓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을 나가면 아침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져도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어요. 국을 끓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발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어요. 그 아침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었어요. 그 아침을 살고 싶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변호사가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법원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은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 안에 제가 들어간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밤에 이불 속에서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낯설었어요. 그런데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조정기일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입을 것을 미리 꺼내뒀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이 일찍 떠졌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부엌에 나가 물을 끓였어요. 그냥 숭늉 한 잔을 마셨어요.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혼자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어요. 딱딱한 의자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고 밝았어요.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무게를 들고 온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맞은편 문이 열렸어요. 김태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김태수 씨 쪽 변호사인 것 같았어요. 김태수 씨는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씨가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그것이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옆에 앉아 종이를 받았어요. 혼인기간 42년, 자녀 양육, 시부모 부양, 가사노동, 자필 진술서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탁자 위에 놓이는 것을 봤어요. 제 40년이 종이가 되어 그 위에 펼쳐졌습니다. 김태수 씨 쪽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산은 본인이 형성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기여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어요. 예상한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들으니 가슴이 조였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 쪽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혼인 중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시부모 부양은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자필 진술서에는 일용직 근무 사실과 학원비 보조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숨을 고르게 쉬려 했어요. 그래도 자세를 흩뜨리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충분히 들었습니다. 혼인 기간과 가사 기여를 고려할 때 재산 분할 비율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았어요. 김태수 씨 쪽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듣지 않으려 했어요. 앞만 봤습니다. 결국 재산의 절반을 인정받았어요. 집과 상가를 합친 가액의 절반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설명해 줬어요. 저는 그 숫자보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정 결과서에 적힌 문장이었어요. 혼인 중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에 의한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함. 이었습니다. 기여를 인정함. 그 5글자를 읽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저는 계단 한가운데 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을 오늘 이종희가 인정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계단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남색 재킷 자락이 살짝 펄럭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2글자가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다 내려왔어요. 법원 정문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사 날이 왔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물건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옷 몇 벌, 그릇 몇 개, 책 1권, 그리고 그 까만 노트였습니다. 이삿짐 박스를 세어보니 12개였어요. 그게 제 40년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았어요. 방 2개에 부엌이 딸린 곳이었습니다. 20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복도 끝이 제 집이었습니다. 문을 처음 열었을 때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바닥이 환했어요.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어요. 발을 들여놓기 전에 그냥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 공간이 제 것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등기부등본에 박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그 사실이 발바닥부터 올라왔습니다. 짐을 들여놓았어요. 혼자 하기엔 무거운 것들은 이삿짐 아저씨들이 도와줬습니다. 저는 부엌 박스부터 풀었어요.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줬습니다. 찬장에 그릇을 넣을 때 손이 느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됐어요. 눈치를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이삿짐 아저씨들이 돌아가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 오느라 장을 보지 못했어요. 있는 것이라곤 된장 1통과 파 1단뿐이었습니다. 저는 냄비를 꺼냈어요. 물을 올렸습니다. 된장국을 끓였어요. 파를 썰어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조금 싱거웠습니다. 된장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짜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도 싱겁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맛있으면 그만이었어요. 그 생각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국 1그릇, 밥 1공기였습니다. 반찬은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수저를 놓고 앉았어요. 창밖으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불빛, 가로등 불빛, 저 멀리 차불빛. 다들 각자의 저녁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국을 1숟갈 떴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된장 냄새가 코로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어요.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40년 만에 제 밥상을 제 방식대로 차렸다는 것이 그렇게 벅찼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붓을 처음 잡던 날 손이 어색했어요. 그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틀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다시 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걸었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쌓였어요. 그것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굴 위한 것도 아닌 걸음이었어요. 오롯이 저를 위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수채화 물감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인터폰을 봤어요. 화면 속에 김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에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한쪽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니 쇼핑백이었어요.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인터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김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아니, 영자 씨. 목소리가 낮았어요.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여보였고, 당신이었고, 이바였어요. 영자 씨는 처음이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두 무릎이 닿았어요. 쇼핑백이 바닥에 놓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집에 들어와. 당신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4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찬 투정을 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싫으면 나가라던 6글자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법원 계단에서 혼자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래 바라봤어요. 무릎을 꿇은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하지 않았어요. 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을 이제야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 씨,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 그건 김태수 씨가 생각하실 일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김태수 씨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쇼핑백을 집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작아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잠금 장치를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제 귀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아까 닦다 만 물감이 묻은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붓을 다시 들었어요. 물통에 담갔습니다. 종이 위에 붓을 댔어요. 파란색이 번졌습니다. 하늘색이었어요. 제가 칠하고 싶은 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부엌 가스불 위에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간이 조금 셀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투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도 제가 맛있으면 그만이었어요. 저는 붓을 들고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하늘이 넓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하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